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별 행복 순위는 58위였는데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곳곳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양극화가 심화된 요즘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온 겁니다. 오전까지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했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뒤섞여 서쪽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25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에 당분간은 아침마다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며 하늘이 더욱 흐릿해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안개 속에 녹는다든지 안개의 물 분자하고 미세먼지의 성분들하고가 서로 결합해서 좀 더 큰 먼지가 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이 다 우리가 바깥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되면서 환절기 건강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더 작아 폐 깊숙이 스며들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호흡에 의해서도 호흡기 안을 통과해서 폐포까지의 도달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들이 코를 통해서 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질병들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하지는 않을 거란 점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적은 양이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긴 겨울과 잦은 폭설로 봄꽃 개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분을 맞아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피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폭설이 내린 뒤 눈 속에서 활짝 핀 복수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복수초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데 올해는 긴 겨울과 폭설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핀 것 같다고 국립공원 측은 전했습니다. 복수초는 눈 속에서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또는 설련화라고도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트남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내 홍역 환자는 이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텍사스 상황이 심각합니다. 벌써 255명이 홍역에 걸렸는데 10년 만에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This is probably an underestimate. It could be considerably higher because some
Some of the affected individuals haven't sought medical attention. Other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diagnosed. 유럽은 더 난립니다. WHO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2배가 늘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방 접종률이 낮은 루마니아를 포함해 동유럽 국가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So we should be concerned. It seems like the measles have come back with vengeance. 아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베트남에서는 석 달 만에 4만 명이 감염돼 5명이나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홍역이 다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무분별한 백신 가짜 뉴스가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 와중에도 백신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복지장관은 홍역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놔 백신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WHO는 홍역이 유행하는 각국 정부에 홍역 사례를 찾아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캠페인을 활발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부산에서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온 20대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환자가 지난 14일 입국할 때 탔던 비행기 승객 일부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확인된 우리나라 홍역 환자는 23명으로 12명이 베트남 여행 이력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 감염 농가가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추가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 8건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생 농장에서 2.9km 떨어진 농가에서 암송아지 3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섭씨 50도 이상 온도에서 쉽게 사멸하니 쇠고기나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유류로는 국내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던 살개에서 검출된 H5N1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8일 삭 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뒤 발견 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추가 폐사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살을 접촉했던 야생동물 구조센터 종사자 등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살개 행동 반경이 2에서 3km로 넓지 않고 개별 생활을 하는 생태 특성에 따라 감염이 주변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살은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저수지 인근에서 구조된 뒤 보호센터에서 죽었으며 사체를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일인 망고 재배지가 제주도뿐 아니라 내륙까지 확대되면서 수정 과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파리 대신 꿀벌과 뒤형벌을 활용해 망고 품질을 높이고 또 농가 소득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망고 농장 곳곳에 뒤형벌이 날아다닙니다. 망고는 자가수분이 불가능해 다른 나무의 꽃가루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산물로 파리를 유인해 수정하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냄새와 위생 문제뿐 아니라 파리가 망고에 작은 점을 남겨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주변에 냄새 그리고 이게 주위에 빠져나가는 파리들이 주위의 민원도 그렇고 피해를 자꾸 야기시키더라고요. 피해를 드리더라고요. 농촌진흥청은 해결책으로 꿀벌과 뒤형벌을 이용해 표준화한 망고 수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꿀벌은 40그루당 7,500마리, 뒤형벌은 40그루당 120마리를 투입하는 게 표준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기존 방식보다 망고 생산량이 30% 늘고 최대 74만 원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뒤형벌은 꿀벌보다 온도 변화에 강하고 수정 효율이 높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망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열대 작목의 수정벌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고소득의 농산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화분 매개용 벌이용 표준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11월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 작업자가 장비 점검과 분해 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자는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후 추적 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며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 규정과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국제대회에서 국내 연구진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구진은 표적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국제대회인 캐시 챌린지. 미국 국립보건원 등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회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후속 연구도 지원합니다. 최근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복제 단백질을 표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거였습니다. 국내 연구진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는데 최상위 4개 팀에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표적 단백질과 진화적으로 유사한 다른 단백질들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화학물의 결합력을 예측합니다. 연구진은 우선 표적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백질을 찾은 뒤 이들 단백질과 결합하는 기존 화학물의 결합력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천만 개의 화학물 라이브러리,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적 단백질에 가장 잘 결합하는 새 화학물질을 추론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의 성능이 국제대회를 통해 검증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생물 종에서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들을 찾고 그럼 그 화학 물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그런 화합물들이 실제 어떤 질병에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지난해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인 구글 알파폴드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후보 발굴. 후보 물질 발굴을 넘어 실제 상용화로 이어져 신약 개발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기술적 진보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온 유발 하라리 작가가 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강연과 대담으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발 하라리 작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던진 첫 메시지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문명 발달에 따라 인류가 활용해온 도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류의 착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The invention of AI is a completely different revolution than any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 Anybody who thinks we can control AI the same way we controlled previous tools
doesn't understand what AI means. 제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국 인류의 욕심이 무분별한 개발 경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Solve the problem of trust between humans before we develop a super intelligent AI. If humans trust each other, we can together create and educate an AI that will be reliable.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We need humans to cooperate more than in any previous time in history. We have a global crisis of trust between humans. Humans are losing trust in each other exactly when they need to cooperate to deal with AI. 유발 하라리 작가는 기술혁명을 통한 인류 진화 과정을 생물과 경제, 종교와 철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낸 책 사피엔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인류의 미래를 조명한 호모데우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다룬 넥서스 등으로 세계적인 사상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작가는 다양한 강연과 만남, 출판 행사 등으로 닷새 동안 한국 독자들을 만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 활성탄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동혁 박사 연구팀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존보다 적은 에너지로 활성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저가 센서의 측정 정확도를 92%까지 높이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활성탄 교체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기 정화용 활성탄을 200도에서 재생하는 설비를 구축해 에너지 소모를 70% 이상 절감하고 신품 대비 90% 성능으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설비를 활용하면 활성탄 교체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속속 복귀 시한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데 의대생들은 휴학계는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오늘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넘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재적은 전공의 사직과는 무게가 다른 문제라며 만약 현실화하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0,000명 넘는 의대생을 제적시키면 우리 의료의 미래가 존재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제적을 운운하는 건 학생 보호가 아닌 압박으로 인식된다면서 각 대학 총장들이 복귀를 위해 더 인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의협도 의대생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태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스스로 묻고 답한 후에 판단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결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민감국가 지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과 3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방미 때보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도 모자라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날벼락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에 나섭니다. 지정 해제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문제가 우리 산업계나 그 기술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사업성 등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일단 신중합니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다시 마주 앉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거듭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협상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안 장관.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예든 예외든 면제든 만들어가겠다며 무거운 어깨로 두 번째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민감국가 대상 삭제를 요청하고 안 될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워싱턴 DC에 도착한 안 장관은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 과학기술과 산업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대상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측에 전달돼 있다며 리스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감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민감국가 대상에서 해제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양국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